일본 스즈카시. 일본 미에현 북부에 있는 스즈카시는 2025년 기준 인구 약 19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모터스포츠 경기장 스즈카 서킷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요코하마 후지코, 1973년 출생, 당시 나이 45세. 자그마한 바를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평범한 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후지코는 5번이나 결혼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남자들은 모두 연하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20대였죠. 특히 지금의 남편은 아들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후지코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지코가 운영하는 바에 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바로 남편 요시키였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 이마에 난 상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새벽 5시경 후지코의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후지코였죠. 요시키가 가게에 있다가 집으로 간다고 갔거든. 그런데 통 연락이 안 돼. 네가 집에 가서 요시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좀 해줄래? 당시 후지코는 일이 있어 아직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은 어머니 집으로 가죠. 그는 집 옆 주차장에 아버지이자 친구인 요시키의 흰색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새벽 공기에 스산함이 목덜미를 파고들고 후지코의 아들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애써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차 안에 누워있는 요시키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치며 요시키를 불러보지만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1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후지코와 요시키의 집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있어 시골 농촌 분위기가 났죠. 후지코의 집은 2층으로 지붕과 벽은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요시키의 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대문 옆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요시키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부검인은 요시키의 왼쪽 눈 위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사망 전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졸린 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는데 사인은 질식사로 요시키를 발견한 당일 새벽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 안은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상태였습니다. 다툰 흔적 같은 건 없었죠. 그렇다는 건 범행이 차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키의 지갑과 현금,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이 돈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강도살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경찰은 우선 후지코의 집안을 수색하기로 하죠. 후지코의 집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전화와 안경이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가구와 소파가 넘어져 있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집안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찰은 1층 거실 바닥에서 이미 말라붙은 요시키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2층은 다툼의 흔적 없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지금 상황으로는 1층에서 요시키와 범인이 몸싸움을 벌였고 요시키가 사망하자 범인이 요시키를 자동차로 옮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코야마 요시키. 당시 나이 25세.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후지코는 요시키보다 20살이나 많았죠. 놀랍게도 그는 후지코의 5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후지코의 남편 요시키는 후지코의 아들의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였습니다. 아들이 학창시절 친구 요시키를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후지코는 요시키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끼죠. 후지코는 여러 해 동안 바를 운영하며 꽤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 등을 사주며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요시키에게 다가갔죠. 어린 요시키는 이런 모습에 마음을 뺏겼고 그녀와 연인이 됩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비밀이었죠.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사랑을 은밀히 키워갑니다. 2013년
후지코는 이제 막 20살이 된 요시키와 결국 결혼에 꼴이 납니다. 20살이나 어린 게다가 아들 친구와 그것도 5번째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후지코의 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시키는 아내 후지코의 성을 따라 성을 요코하마로 바꾸죠. 아내 집안에 아들이 없어 집안을 계승해야 한다거나 아내 집안이 부유하거나 유명한 가문이라 아내가 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우 드물고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요시키가 후지코를 따라 성을 바꾼 걸 두고 돈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까지 버렸다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요시키는 주변의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후지코는 지금 결혼 생활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20살이나 어리고 잘생긴 남편을 둔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죠. 그녀는 당당했고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후지코의 아들은 엄마의 유난스러운 사랑 덕분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이 뛰어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니. 그는 아버지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후지코와 요시키가 다투기라도 하는 날엔 아들은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말없이 사라지곤 했죠. 결혼 2년 후 후지코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이때 후지코의 아들은 독립해 나가 살게 되죠. 요시키는 퇴근하면 곧장 아내가 운영하는 바를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후지코의 아들과도 제법 사이가 좋아져 세 사람은 가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에 이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말죠. 경찰은 요시키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아내 후지코를 조사합니다. 후지코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후지코는 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에, 직원은 1층에 있었죠. 새벽이 되자 요시키가 헐레벌떡 가게 2층으로 달려옵니다.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고 평소 쓰던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죠. 그는 집에 괴한이 침입해 자신을 공격했으며 겨우 빠져나와 여기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후지코는 일단 흥분한 요시키를 진정시킵니다. 잠시 후 날이 밝자 좀 진정된 요시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후지코는 아직 가게에 볼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시키 먼저 집에 가 있기로 합니다. 새벽 5시 무렵 두 사람은 통화를 했고 요시키는 집에 거의 다 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잠시 후 후지코가 아무리 전화해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근처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요시키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후지코의 진술입니다. 경찰이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니 후지코의 진술대로 새벽 5시쯤 후지코가 아들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 직원의 진술은 후지코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죠. 그날 밤 전 요시키가 바에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퇴근하기 전 새벽 2시쯤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는데 그때 요시키 차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퇴근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후지코가 운영하는 2층짜리 바입니다. 1층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고 후문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돼 있죠. 요시키가 여기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직원이 그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경찰에 새벽 2시 30분경 사장 후지코와 함께 퇴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후지코가 주차장에 있는 요시키의 차를 보고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또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 소리 했다고 하죠. 앞서 후지코는 경찰에 새벽 5시가 넘어서도 바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후지코가 얼른 말을 바꾸죠. 혼자 퇴근하려다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게로 왔어요. 굳이 그런 얘기까지 직원한테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원은 몰랐을 거예요. 후지코의 집에서 바까지는 약 4km 떨어진 거리로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후지코는 요시키가 발견된 5월 13일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시키는 지금까지 건축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분쟁에 휘말린 적 없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딱히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죠. 굳이 찾자면 딱 한 명, 후지코의 아들 정도였죠.
사건이 일어나고 후지코의 아들은 가장 큰 의심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각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죠. 후지코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후지코의 아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경찰의 시선은 아내 후지코에게로 향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후지코는 이미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모두 20대 남성으로 그녀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새 가정을 꾸렸죠. 후지코는 상대를 볼 때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후지코는 금방 상대에게 실증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후지코가 전 남편들 중 한 명과 모의해 범행을 벌인 건 아닌지 의심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건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시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후지코는 오열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후지코의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그중 사진 한 장이 경찰의 눈길을 끕니다. 후지코 옆에 웬 낯선 남성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후 후지코네 동네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죠. 우에야마 마오, 당시 나이 29세, 회사원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해 묻자 후지코는 가게 단골 손님으로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답하죠.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경찰은 후지코의 바 근처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 후문에 설치된 CCTV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죠. 새벽 4시 30분, 후문 주차장 쪽으로 차가 한 대 나타나더니 후문 옆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남성이 내리더니 후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후지코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직해 보이는 수상한 물건을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자동차 뒷좌석에 싣고 남성 혼자 차를 몰고 떠납니다. 남성이 떠나자 후지코는 후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건 채 몇 분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CCTV 속 남성 어딘가 모르게 눈에 익습니다. 바로 요시키의 장례식 날 후지코와 함께 있었던 남성 마오였습니다. 거리 CCTV를 통해 차량을 추적한 결과 남성이 탄 흰색 차는 후지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이 힘들게 옮겨 차 뒷좌석에 실은 건 바로 요시키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경찰은 후지코와 마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두 사람은 꽤 침착한 모습을 보이죠. 마오는 사건 당일 밤 바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큰소리치죠. 후지코는 CCTV 속 남성이 요시키라고 주장합니다. 그와 함께 짐을 차에 옮긴 것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CCTV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봐도 경찰의 눈에 CCTV 속 남성은 마오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차에서 후지코가 요시키와 함께 옮겼다던 짐을 찾을 수 없었죠. 통화 내역을 보면 요시키가 괴한을 피해 가게로 왔다는 그 시간에 후지코는 마오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메일을 조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후지코와 마오는 문자와 메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에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다 있었죠.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후지코와 마오는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외에도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후지코의 어머니, 요시키의 장모였습니다. 그럼 후지코와 마오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범행 전 후지코는 마오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주죠. 마오는 후지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방에서 요시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15분 요시키가 집에 옵니다. 거실 불을 켜려는 순간 숨어있던 마오가 튀어나와 그를 습격합니다. 요시키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경과 휴대전화를 떨어뜨립니다. 마오의 공격에 요시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밖으로 도망치죠. 요시키는 차를 타고 아내가 있는 가게로 갑니다. 그는 후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아내 후지코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후지코는 흥분한 요시키를 진정시키고 수면제를 탄 위스키를 건네죠. 위스키를 마신 요시키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후지코는 서둘러 마오에게 전화하고 잠시 후 마오가 가게에 도착합니다.
의식을 잃어 쓰러져가는 요시키를 본 마오는 전깃줄로 요시키의 목을 조릅니다. 요시키의 숨이 끊어지자 후지코와 마오는 요시키를 그의 차로 옮기고 마오가 차를 몰고 후지코의 집으로 갑니다. 이후 후지코는 아들에게 전화해 요시키가 연락이 안 된다며 집에 가서 요시키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죠. 그렇게 후지코의 아들이 숨진 요시키를 발견하게 되고 후지코는 아들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후지코와 마오의 진술 내용입니다. 후지코라는 사람 참 이기적이네요. 아들 입장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도 모자라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며 아들을 이용하고 아들이 죽은 일을 맞닥뜨리면서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했죠. 경찰은 후지코와 마오 두 사람을 정식 체포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후지코의 말과 달리 우에야마 마오는 평범한 가게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지코의 다음 결혼 상대자였죠. 후지코의 지인들은 후지코가 젊은 남자만 좋아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후지코는 19살에 처음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에는 늘 유효기간이 있었죠. 후지코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늘 새로운 남자를 원했습니다. 콕 집어 젊고 잘생긴 남자를 원했죠. 그래야만 자기가 특별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지코는 평소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또래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게다가 말도 재치있게 잘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죠. 그녀는 20대 남성만 골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그랬습니다. 살면서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겠지만 요시키와의 5번째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그냥 헤어지고 새로 결혼하면 됐을 텐데 왜 요시키를 죽인 걸까요? 결혼 초 두 사람은 누구보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 후지코의 사랑은 금방 식었고 새로운 남자를 찾게 되죠. 그 남자가 바로 우에야마 마오입니다. 마오는 후지코가 운영하는 바 단골 손님입니다. 훤칠한 키에 멀끔한 외모, 거기다 유머러스한 성격까지. 후지코는 금방 마오에게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지코는 마오와 결혼하기 위해 요시키와 이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시키는 진심으로 후지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죠.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후지코는 요시키와 헤어질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루는 마오가 후지코의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무르익자 후지코가 말하죠.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 남편이 너무 무서워. 매일 욕하고 손찌검하고 이혼도 안 한다고 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날을 시작으로 후지코는 마오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며 요시키만 없어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죠. 마오는 보기와 달리 거칠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마초남입니다. 그는 선뜻 후지코를 도와주겠다며 나서죠.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은 휴대전화와 메일을 통해 범행을 모의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요시키를 살해하게 되죠. 경찰 조사 결과 후지코의 어머니는 마오를 자기 방에 숨겨준 것 외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죄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 따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스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후지코가 말하죠. 전 남편의 놀이개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 함부로 대했죠.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혼해주지 않았어요.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마오의 말은 그녀의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오는 후지코가 진짜 요시키에게 억압당하고 있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후지코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민 끝에 사건의 모든 전말을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후지코가 범행을 계획했고 모든 걸 그녀가 준비했어요. 요시키를 습격하라고 저한테 집 열쇠도 줬죠.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요시키를 보고 제가 그만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후지코는 막무가내였죠. 전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그녀한테 당한 피해자라고요. 마오는 법정에서 범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진술합니다. 마오의 진술이 계속되는 동안 후지코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그녀의 범행 목적이 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후지코가 요시키의 사망 보험금을 4,800만 엔에서 6천만 엔으로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죠. 재판부는 먼저 우에야마 마오에게 고의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유기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요코야마 후지코 역시 마오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은 마오가 주범은 아니지만 모든 범행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범이 후지코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를 포기하죠.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